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눈이 오는 날에 눈길 미끄러우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좀 어제부터 그렇게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눈길 조심하세요. 웬만하면 오늘은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추워졌어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박경리 말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가는 시간이 슬픔보다 멈춰진 무의미한 시간이야말로 그것은 삶이 아닌 것이다. 살아가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 살아가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 제가 난생 처음 가져본 시계는 오빠가 손목에 그려준 그림 시계였습니다. 아마도 5살 무렵이었던 듯합니다. 오빠는 학교에서 시계 보는 법을 배워와 제게 그걸 전해주는 참이었지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가며 자판도 시침도 분침도 시계줄까지 그리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움찔거리기 일쑤였고 오빠는 그때마다 침을 발라 잘못 그린 선을 북북 문지르며 타박했습니다. 제 살갗은 금세 벌개졌지만 간지러움과 지루함을 참아가며 손목을 내민 채로 완성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침도 분침도 움직이지 않는 빼뚤빼뚤 그린 시계. 그래도 저는 그게 퍽 좋았나 봅니다. 시계가 지워질까 조심조심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시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정작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드물어진 듯하지만 휴대폰에도 컴퓨터에도 자동차 계기판에도 온통 시계천지인 세상입니다. 인류 문명사에 따르면 인간은 대체로 농경사회에 이르러 시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답니다. 논밭에 언제 작물을 심고 언제 물을 대야 할지를 가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동서양할 것 없이 달이나 해 혹은 별들이 주게야 움직임을 나타낸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달력들은 제각각 삶의 양상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농촌에서 음력절기가 중요했다면 어촌에서는 밀물, 썰물이 드나드는 시기가 표시된 물때 달력이 요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촌이라 할지라도 어느 바다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는군요. 조수간만이 차이가 극심한 서해안에서는 물때가 중요하지만 동해안 사람들은 바람이 언제 부는지와 그로 인해 달라질 파도의 변화에 민감하답니다. 동해바다의 하루는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죠. 하지만 시기라는 기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루가 똑같은 24 구간으로 나누어지고 똑같은 하루로부터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2달이 모여 1년이 되는 것. 평소에는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공기처럼 시간도 늘 그렇게 있어 마땅한 존재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곰곰 따져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못해 기괴합니다. 사는 곳마다 달력이 다르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현실의 시간은 저마다 다릅니다. 장사꾼들이 말하는 대목 시기, 그중 제일 바쁜 단대목도 저마다 다르고 카페 주인과 식당 주인이 저녁 시간은 전혀 다른 무게와 의미일 겁니다. 또 학교 앞 가게와 시장 앞 가게가 붐비는 시간도 다를 겁니다. 여름과 겨울이 하루도 바닷가와 들판이 하루도 당연히 다릅니다. 겨울이 오후 6시가 컴컴한 저녁이라면 여름에는 환한 낮에 가깝습니다. 도시 밤 10시와 산골이 밤 10시는 같은가요? 아이 밤 9시와 어린이 밤 9시는 또 어떤가요?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 어디서나 같은 시간이란 실제로는 인위적인 시간일 따름입니다. 자연의 시간이나 삶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 인공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며 개별적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자연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지만 우리는 인공의 시간을 전제로 해서 마치 돈을 모으거나 쓰는 것처럼 시간의 사용과 계산을 운운합니다.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났으니 오늘 저녁에는 1시간 일찍 자야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시간과 저녁의 시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간을 동등한 차원에 놓고 계산한다 하다니요. 참으로 신기한 인간의 방식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고 글로 써놓고 보아도 신기합니다. 대자연이 흐름을 더하고 뺄 수 있다니 대체 인간이 이런 생각을 주체적이라 해야 할지 오만하다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인간은 효율적 시간 관리와 그로부터 이익과 유용성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나에게 더 중요한 순간, 더 의미 있는 순간이 그래서 나만의 것이라 할 만한 고유한 시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바탕으로 누가 더 효율적인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흐름을 벗어난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신성한 시간은 오래된 관습 속에서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신성하고 고유하고 특별한 것과는 정반대의 무한히 반복되는 일상이 권태한 철저한 시간 관리에 대한 강박이 현대인의 특징인 양혀지기도 합니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는 똑같은 시간의 무한한 반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모습을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기상 리포터 필은 2월 2일 성속절 축제를 취재하러 시골에 갔다가 갑작스러운 폭설로 발에 묶입니다. 할 수 없이 하룻밤을 더 물고 나서 다음날 아침 6시에 눈을 뜨는데 놀랍게도 다시 2월 2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도 그 다음날도 자신에게만 2월 2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마법에 걸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난도 쳐보고 돈가방을 훔쳐도 보고 별별 일을 하며 그 신기한 반복을 즐겨보지만 필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2월 2일 속에서 서서히 지쳐갑니다.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감행하는데 또다시 2월 1일 아침 6시에 깨어나는 일만 되풀이됩니다. 눈 쌓인 시골 마을 풍경, 잘난 척하던 남자가 절망에 빠져 난리법석을 피우는 등 모습 등등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그중 매일 아침 2월 2일 6시가 반복되는 장면은 단연히 압권이었습니다. 2월 2일 아침을 시작한다는 라디오 방송에 놀라 화들짝 일어나는 주인공. 흐트러진 매무새로 저주하듯 시계를 쏘아보는 그 눈초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화를 보는 제게도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일이 사라지는 것은 필에게 사랑이 찾아오면서였습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던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며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던 겁니다.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달라지면서 비로소 무한 반복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무한 반복의 시간 마법이 틀렸습니다. 달라지면서 2월 2일이 반복은 물론 그 이전의 필히 모든 시간은 멈춰진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사는 삶으로부터의 그의 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며 가는 시간이 슬픔보다 멈춰진 무의미한 시간이야말로 그것은 삶이 아닌 것이다 라는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는 박경리 선생이 토지에 일제 말기 임명빈이라는 지식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저 말을 들을 당시 임병빈은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멍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나름의 고민도 많았습니다만 그 고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고민을 해결할 길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다며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박경리 선생은 가는 시간의 슬픔보다 멈춰진 무의미한 시간이야말로 그것은 삶이 아닌 것이다라는 일가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것일까? 그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가늘대 선명하게 노래하는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살아가는 걸까? 사라지고 있는 걸까? 라고 말했죠. 결국 내가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고유하고 신성한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일일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테지요. 삶을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의 시간으로부터 말입니다. 글쎄요, 저에게도 살아가는 걸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의문이 생기네요. 사라지고 있는 걸까? 나는 살아가는 걸까? 사라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다음은 이어나갈게요. 무슨 일이 될 거라 그런 생각해본 일이 없고 또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일이 없소이다. 희망은 위태롭다. 1920년대 말 간도 용정을 찾아온 해간 스님에게 공노인은 대사는 아직도 무슨 일이 될 거라 생각하시오라고 묻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올시다. 소승은 그런 생각해본 일이 없고 또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일이 없소이다. 질문하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묵뚝뚝하고 그들이 말도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이러했습니다. 조선으로부터 새롭게 세워진 대한제국이 10여 년도 지나지 않아 치안권 외교권을 강탈당하며 국권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온 힘을 다해 나라 전체가 일어났던 3.1 만세운동도 쓰러져 버렸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언제가 끝인지 무엇인지 뭐부터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성과 간도. 그 어디에서도 삶의 근거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이 운반과 전달에 관여했던 공노인과 해관 스님은 이런 쯤에 희망을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 낙관도 비관도 아닌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은 혼돈이나 불안 혹은 자조나 자학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모호한 말 아래서 그들은 나지막하게 서로의 단단한 결기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3년 설립된 노들야학이 철학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고병건이 쓴 묵묵에서는 그곳이 교사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들야학이 학생들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오랫동안 집에 있었거나 시설에 갇혀 있다시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배움을 찾아 나서고 자기 삶을 고민하는 곳이 노들야학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병건 선생은 이 문학을 희망하는 것에서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말에 따르면 공부를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희망 때문에 하는 공부는 절망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랍니다. 나아가 그는 희망과 결별한 공부, 희망을 말라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노들야학이 불수레반을 그분을 소개해줍니다. 어쩔 수 없다랍니다. 이때의 어쩔 수 없다는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외치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누군가는 포기할 때 내뱉지만 누군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을 때 내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고병견 선생을 따라 단 하루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어 시간 남짓 노들야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이동보조기구에 의지한 장애인, 이동 침대에 눕혀진 장애인, 어눌한 바람으로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리는 장애인, 운동장애로 반복적 행동을 계속하는 장애인 등이 수강생의 강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여성 장애인은 거의 5초마다 한 번씩 오른팔을 머리 위로 치켜드는 무의식적 반복 행동을 하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들야학의 방경석 교장 선생님은 그녀를 위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라고 제게 소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방경석 선생은 껄껄 웃었습니다. 휠체어에 그녀는 계속 손을 번쩍번쩍 치켜들며 킥킥 웃고 옆에 있던 활동 보조인도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가 저항하는 웃음으로서의 웃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싶습니다. 크고 작은 그 웃음소리를 뒤섞이는 동안 아마도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웃음을 흔쾌히 따라 할 수 없는 게 제 자신이 사회적 경직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난 뒤 제일 질문 많은 그녀의 메모를 전해받았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써주었다는 내용은 대체로 이러했습니다. 난 초봉이처럼 살아온 것 같다. 어찌할까. 잠깐씩 생각하다가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주위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 모든 말이 날 위해서라니까 이렇게 살아온 것 같다. 그날의 강의 주제는 채마시기 탕류였습니다. 그녀는 탕류에 휩쓸린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여성 이야기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해주는 그 메모로부터 저는 교수자로서의 삶을 질문받았습니다. 수강생으로 온몸으로 강의를 듣고 그로부터 자기 삶을 바꿔나가는데 나는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강의는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도대체 가르친다는 건 무엇인가? 그 질문들은 아주 오랫동안 제게로 화두로 남아있었고 지금도 여전한 질문입니다. 아니 제가 앞으로도 평생 품고 있을 질문이기도 합니다. 삶의 질문을 만드는 사람들,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두어 시간 남짓 제가 겪은 그 한 조각의 시간으로 감히 노들야학이나 장애인의 삶을 운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이루기를 열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토지의 사람들과 노들야학의 사람들을 주목해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식민지든 신체, 정신, 환경, 그 무엇이든 나를 가로막는 장애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이기 때문에 그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옮겨 살 것을 강요당하는 식민지 문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삶의 조건을 제한하는 문턱 앞에서 희망의 존재를 그 실현 여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희망을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을 쓴 리베카 솔릿 또한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낙관주의도 비관주의도 아니며 그 둘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때문에 희망은 늘 위태롭다 합니다. 그녀는 우리는 모든 것이 좋아지라는 전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며 바로 그것이 희망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추위 운동을 거론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 있는 높이 매달린 추는 지금이 지구의 추 움직임에 따라 왕복 운동을 한답니다. 그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그러나 추는 매번 새로운 지점을 지나 가고 있다군요. 이것이야말로 고난한 반복 속에서 역사를 밀고 나가는 희망의 모습, 우리가 역사를 옮겨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꿈으로 희망을 상상하기에 앞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을 다시 따라 해봅니다. 무슨 일이 될 거라 그런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또 안 될 거라 생각해 본 일이 없소이다.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박경리 말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많이 안 한 달라구 뚜껑 백화점을 이어나갈게요. 여러분 이따 봬요. 안녕.